한국사 시즌4 그 6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과 북쪽, 한반도, 남북 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했던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재헌 50총선거와 재헌헌법, 재헌국회, 재헌헌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헌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제로 하기로 하고 대신에 간접선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당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198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승만이 180표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될 사람은 얘밖에 없었다. 대세였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김구 선생, 김구가 무려 13표가 나왔다는 거죠. 총선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심정적으로 조건은 안 되지만 나는 김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안 될 줄 알면서도 김구를 써서 낸 사람도 13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이시영은 어떤 분입니까? 이회영, 이시영, 이철영, 이 형제들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하셨죠. 전 재산이 600억 정도 됐던 집안인데 그 집안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삼원보 가가지고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독립운동 하셨던 고마운 분들이죠. 독립운동 과정에서 다른 형제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막내였던 이제 이시영 선생만 살아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통령에 선출돼서 이승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하죠. 대법원장에 김병로 씨, 국무총리가 이제 이범석 씨, 김자진 장군의 그 부하로서 그 철기 이범석 장군, 독립군, 한국 광복군에도 참여했었고요. 했던 분이죠.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했던 그분입니다. 굉장히 우익적인 인사로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청년단을 이끌면서 우익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철기 이범석이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죠. 그리고 미 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 시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완벽하게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라는 결의안이 승인받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면 과제. 한반도 북쪽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지만 당장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 발등의 불이 좀 너무 심각합니다. 경제와 정치 면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 있었고요. 해방 이후에 나라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해왔는데 그 해방 구간 3년 동안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했고요. 이건 미군정의 정책이 굉장히 어수룩했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따른 산업 편중, 북쪽에는 중공업, 남쪽에는 경공업, 그리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하나도 없고 일제의 하청을 받는 공장들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제에 종속돼 있는 일본에게 종속돼 있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을 펼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폭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고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뭐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공산당이 아직 요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남한에서도 혼란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뭐 당시 남한 쪽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분위기,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단독 정부 세워진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민법 만들어져서 반민특위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친일파 청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친일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에 좀 브레이크를 걸면서 제동을 걸면서 잘 안 되니까 국회 안에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국회 뿌락치 사건 간첩이라고 해서 국회 뿌락치 사건으로 일으켜서 제거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김약수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었던 사람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안법 제정. 아직 국가보안법이 이때 만들어지는데요.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지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거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요구해가지고 이 보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회주의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남한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반공단체를 만들고 반공단체입니다.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좌익에서 이제 전향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좌익 아니다라고 전향했다. 해서 전향하고 이들을 보호한다. 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을 보도 연맹을 만드는 거죠. 보호하고 선도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단 행정기관에서 아예 할당이 내려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성주군에 뭐 300명 가입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비료 주겠다, 배급 혜택을 주겠다. 뭐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좌익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이 가입시키죠.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보도 연맹이었던 이유만으로 학살을 해버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학살 문제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북한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한 지역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이북에서는 어땠는지. 광복 직후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조만식 선생? 누구죠, 조만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기억나시죠? 그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지도자죠.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운형 중심이었고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하고 그게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민위원회로 바뀌어갔다. 이건 앞서서 배웠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미 군정은 모든 행정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고 정치적인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쪽을 점령했던 소련은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줘서 간접 통치를 했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민위원회 전체적으로는 인민위원회지만 이제 북쪽이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 위원장에 이제 자신들 소련에서 밀고 있는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김일성인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토지 개혁을 실시하죠. 1946년에 벌써 토지 개혁을 합니다. 5정보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뺏어버리죠. 그리고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지지하게 되겠죠. 개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개혁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갑니다. 주요 산업과 자원을 국유화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유죠. 내용이죠. 뭐 말이 좋아서 민주개혁이지 사회주의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서 반공청년회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서북청년회 아닙니까? 서북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선거를 실시하라고 하고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결의하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임시 한국 임시 위원단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방문 그때는 북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북 지역에 들어오는 걸 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결국 이제 소총회에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 선거 결정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서 김구하고 김규식 등이 제안했던 남북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결정된 뒤에 단독 정부 수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하고 헌법 초안을 이미 다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군대까지 인민군까지 이미 다 창설을 다 해놨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명목상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가고 단독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북 지역, 북한 지역에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인민회의는 남쪽으로 따지면 국회죠. 최고인민회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남쪽에서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의원을 뽑았다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대의원을 뽑는 거죠. 그럼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총 300석 중에 200석만 뽑고 100석은 북한 몫으로 이북 몫으로 남겨놨죠. 북한은 마찬가지로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북쪽에서는 남쪽의 대표들이 올라와서 황해도에서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쪽에서 못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비밀리에 투표하고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와서 투표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형식상 남쪽의 대표들도 다 뭐 이렇게 뽑아요. 대의원들을 뽑습니다. 그게 이제 8월 25일 선거죠. 8월 25일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투표를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일성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남조선 당국자들이 단독정부를 세워버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단독정부를 북한도 나름 단독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도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우리로 따지면 재헌의회 국회를 여는 거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만들고요. 내각의 초대 수상으로 김일성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걸 국내외에 선포합니다. 그게 9월 9일이죠. 이로써 이제 남한과 북한의 각각 단독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분단이 확정돼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48년 9월 9일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이 기나간 과정 15분 됐어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이걸 한번 남한하고 북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이건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인드맵 정리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